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아침에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신문이 이 내용을 일면으로 뽑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청와대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요,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 무리한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선인 측에서는 협조를 거부했을 때는 지금 현재 있는 통이동에서 국정을 처리하겠다.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이 된 이후에도 통이동에서 임무를 시작하겠다라고 맞받았습니다. 청와대는요, 발표 하루 만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고요. 당선인 측에서는 취임일, 그러니까 5월 10일이죠. 5월 10일부터 청와대 개방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해가지고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와대가 예비비 결제도 해줘야 되고 국방부가 합창 건물로 이동을 하려면 그 지시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시점 얘기입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면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인이 이제 어제 행보를 보면요, 본격적으로 이제 행보를 했는데 경제 6단체장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 보면은 당선인 사무실에서 경제 6개 단체장들과 도시락 회동 전에 담소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당선인이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겠다.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이 내용인데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계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것들이죠. 이것도 단체장들을 만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인데요. 지난해 아마 2월, 지난해 초였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사건이었죠. LH발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6명 등만 송치하는 데 그쳤다. 고위공직자의 은밀한 땅 투기를 입증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라는 제목입니다. 고위공직은 55명, 1년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가장 중점적인 의혹은 무언가 고위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한 거 아니냐는 거였는데 숫자로만 보면 일단 국회의원 6명만 송치하는 데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일면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코로나 상황입니다. 이번 주를 정점으로 방역당국에서는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 주가 정점이 맞느냐에 대한 좀 의문이 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텔스 오미크론 변수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스텔스 오미크론이 이겁니다. BA2. 검출률이 10.3%에서 41%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점이 더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전 국회의원,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이동학 전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첫 번째 내용은 역시 용산 이전 관련해서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청와대 박수현 수석이 어제 오후에 밝힌 내용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현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비행금지 구역 등 대공 방어 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러한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입니다.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입니다. 국방부와 합참, 관련 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 이 시간만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궁금을 했었는데 어제 오전 8시쯤 박수현 수석이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존중한다, 기대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어제 오후에 저렇게 입장이 갑자기 바뀐 겁니다.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용산 청사진 하루 만에 삐걱. 박수현 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이겁니다. 공식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안보 공백에 우려가 있다.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예비비가 의결이 되느냐도 관심이었는데 어제 청와대가 저렇게 밝혔기 때문에 당연히 상정 자체가 안 될 겁니다. 상정도 물 건너갑니다. 이번이 벌써 3번째 충돌이에요. 인사 문제 있었죠. 한은 총재 등을 비롯해가지고. MB 사면 문제 있었습니다. 여기에 용산 이전 갈등까지 처해지면서 신고 권력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당선인이 하려고 했던 주요 사안에 대해서 모든 행보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F 팀장이었던 윤한홍 의원은 광우병 선동이 생각난다. 그러니까 당선인 측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두 사람이 만나는 거에 대한 가능성 나왔는데 실무 협의도 무산됐어요. 회동 연기 장기화될 가능성.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열흘이 넘어가는데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아직까지도 못 만나고 있고 곧 만날 가능성도 조금 낮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제 청와대가 이렇게 얘기한 배경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네. 가장 공식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안보 공백이었어요. 원래 안보라는 거는 보수 쪽에서 강조하고 진보 진영에서는 좀 뭐 가중치를 좀 낮게 두는 건데 안보 상황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까 지금이? 이제 시점의 문제겠죠. 예.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제 그 태양절 4월 10일 행사가 있고 인민군 창건 그 행사가 있는데요. 또 하나는 한미 합동 훈련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당선자 측에서는 뭐 그렇다고 해서 안보에 공백이 있겠냐라고 뭐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답을 이미 주셨습니다만은 예. 여러 가지 군 전직 장성들이나 합참 의장 출신들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안보 공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실제적으로 보면 NSC 자체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불안들이 예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윤 당선자께서 그동안의 선제 타격론이나 여러 가지 북을 자극하는 상당한 얘기를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4월에 보란 듯이 어떤 뭐 포격이 해왔을 때 예. 만에 하나라도 어떤 뭐 국방부가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컨트롤 타워의 혼란들이 발생된다면 누가 책임지냐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인수위라고 하는 어떤 법과 인수위의 시행령 안에 이 국방부로의 이전이라고 하는 게 범위 내에 있는 상황인가 당선자의 역할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어떤 정당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인수위법에 의해서는 이렇게 많은 뭐 500억이든 5천억이든 간에 예. 이런 예산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행안위가 주고 기재부가 승인해서 국무회의에 올려야 되는데 그 인수위 범위 안에서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위 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한 거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실제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가 많은데 뭐 그렇다 치도 막 예를 들면 외교부로 간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지만 국방부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 겹친다는 거고요. 예. 또 실제로 일부에서는 어쨌든 이거 자체가 국가재정법 위반일 수도 있다. 과연 현재 490억이라는 돈도 예. 명확한 명세서가 나와 있는지가 꼬리표가 달려 있느냐. 그리고 예. 국방부가 낸 예산 내용과 기재부가 당선자께서는 기재부로 받은 내용이라 하지만 기재부가 그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또 적절한 곳인지에 대한 정당성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해주셨을 때 그 중에 하나 제가 좀 귀에 들렸던 거는 만약 외교부 청사로 갔으면은 이렇게까지 반대를 못했을 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제 아침만 하더라도 국민소통수석이 우리도 가고 싶어 했던 일인데 잘 됐으면 좋겠다는 톤을 유지했어요. 예. 그런데 NSC를 하면서
기조가 확 바뀐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것은 뭐냐면 안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왜 하필 이 시점이냐.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런 상황이라면 대통령 되시면서 전체적으로 조감도를 가시고 예. 최소한의 예를 들면 뭐 당분간 6개월 정도 청와대를 쓰시거나 다른 공간을 활용하면서 실제로 취임 이후에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을 통해서 뭐 용산 가는 건 좋다 이거죠. 그러나 예. 적절한 시간 내에 국방부가 합참으로 가고 합참이 다시 남태령으로 가는 아주 제대로 된 어떤 계획 하에서 안전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예산도 500억이고 55천억 이렇게 됐을 때는 아마 국방부 입장에서 국민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는 한미 간의 약속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너무 급하게 간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까지 보고 반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공식적으로 청와대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냐면 NSC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좀 알려진 거는 이철희 수석하고 장제원 비서실장이 한 2시쯤 만났다는 거예요. 시간 순으로 한번 보면 대통령이 참석했던 NSC가 끝난 뒤에 강경으로 선회가 됐다. 당선인 측에서는 흙탕물을 뿌리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국장님, 네. 어제 NSC, 그러니까 오전에 박세현 수석이 라디오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다가 오후에 NSC 소집해서 대통령이 의견을 들었을 테고 무언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거기서 청와대 기류가 일단 좀 바뀐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슨 안보 문제 때문에 청와대 이전을 반대한다는 건 그냥 명분에 불과하다, 핑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아니 안보가 오전에 달라지고 오전과 오후가 달라집니까? 똑같은 상황이 오전까지는 그 수석이 나와서 공보수석이 나와서 아니 이거 잘 되길 바란다. 우리는 못했지만 윤 정부는 잘하길 바란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다가 오후에 와서 갑자기 달라졌는데 물론 NSC 회의에서 뭐 그 강경 의견이 많았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전에 했던 입장이 오후에 그렇게 달라진다는 게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예. 그냥 생각하기에는 아 이거 무슨 저 그러니까 두 정부 사이에 그 떠나가는 정부와 새로 들어설 정부 사이에서 뭔가 얘기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분 나쁨의 표시 혹은 목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NSC 참석한 다음에 강경 선회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 북한이 2020년 6월인가요? 그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했어요. 그때도 NSC에 문재인 대통령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NSC에 참석해서 보니까 갑자기 안보가 문제가 돼서 용산으로 가는 걸 반대하겠다라는 얘기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새로 오는 정부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는 것은 현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무. 예. 의무. 왜냐하면 우리가 쿠데타로 정권을 바꾸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의 핵심, 선진 민주주의의 핵심은 평화적 정권 교체지 않습니까? 예. 평화적 정권 교체의 핵심은 떠나가는 정부가 새로 오는 정부가 자기 후임자, 그러니까 자기 당에서 나왔던 자기와 경쟁하는 당에서 나왔던 간에 충분히 그 국정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5월 9일까지 나는 대통령의 임기를 다 하겠다. 그러니까 내 말 따르고 저 사람 말 듣지 말아라는 식의 박수현 대변인이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들은 민주주의의 평화적 정권 교체라는 그 원칙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대통령의 임기 중에서 5월 9일까지 임기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새 대통령이 뽑히면 그 인수위 과정에서 다음 대통령에게 협조하는 과정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런 헌법상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 다음 기사까지 한번 보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당선인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청와대는 원칙대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요. 이동학 최고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선인 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글쎄요.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다. 좀 월권이다. 로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청와대에서? 일단은 제가 쭉 그 박수현 대변인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NSC 회의에서 검토를 해보니 안보적 공백이 우려된다는 점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것인데 제가 볼 땐 이걸 만나서 윤 당선인 측에서도 이것을 검토해봤을 것 아닙니까? 안보 공백이 없다라고 명확한 이 근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듣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보고 예. 왜냐하면 지금도 반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신문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혹은 양쪽 권력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보여지지만 사실 여론에서는 이것은 일방적 충돌에 불과한 것이고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바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충돌한 걸로 보이지만 상황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청와대 예. 입장에서 당연히 안보 공백 이건 지금 현재 우리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예.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인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윤 당선인 쪽에서 이 검증을 했을 테니까 그 부분이 드러나게 된다면 청와대도 납득할 만하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근데 청와대 NSC에서 검토했을 때는 예. 이것이 아니라는 판단이고 우리 책임하에 있고 그 기간 동안 그런 점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유희석 대변인 이게 세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면 있었고 인사 있었고 이전 문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구 권력이 뭔가 협의를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안 되고 있는 게 맞죠. 이게 여러 이유를 드시지만 뭐 안보 이슈 말씀하시고 여러 이유를 드시는데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5월 10일 0시가 되면 정권이 바뀌는 겁니다. 그 예. 가는 시간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새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면은 적어도 협조하는 자세, 협조하는 전제 하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안보 이슈가 있다 하면은 이전하는 거는 하되 안보 이슈, 안보 공백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위한 협의를 하자는 자세 그런 예. 정도 보여주면 이런 갈등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8번째 헌법 바뀐 이후로 8번째 대통령 선거인데 정권 이양기에 이런 식으로 신구 권력 간에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싶어요. 이런 상황을 본다면 앞으로 국민들께서 어떻게 볼 거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퇴임 후에도 뭔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예. 지혜롭게 잘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물러가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혹시 이런 상황은 아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쪽 부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일요일에 거의 50분 가까이 브리핑을 했었죠. 그래서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이 청와대를 자극한 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 실질적으로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5월 9일까지 국정을 챙겨야 할 청와대가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에 협조를 해줄 수도 안 해줄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취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게 당선인 얘기대로 하면은 당장 그 전부터 공사 시작을 해야 되고 결제해줘야 되고 옮겨라 지시해야 되고 이렇게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거를 청와대가 그래 다 100% 받을 수는 없었을 거 아니냐는 주장이거든요. 뭐 한편으로는 사실은 인수인계 할 게 없어요. 청와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차피 그때 이사를 나가야 되고 짐을 싸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예. 청와대로 들어오셔도 짐을 싸야 되는 거고 들어오시 정상적인 직무를 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정도 1, 2주 전에는 뭐 혹은 한 달 전에는 대충 짐을 싸서 새로운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게 무슨 뭐 버티기가 아닌 것이죠. 버티기가 아닌 것인데 지금의 말씀은 이렇게 예산에 요청하는 규모라든지 시점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강원도 산불에 본인의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분들이 냉방에서 어른들이 자고 있는데 예. 자기 대통령이 되시기도 전에 자기 집 만들겠다고 600억 지금 더 하루 만에 뭐 1200억 더 보태가지고 한 2000억 그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문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 판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예산을 말하자면 그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이에요. 이건 협조를 안 해준다의 범위를 뛰어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이제 예. 그런 면에서 협조를 안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협조를 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건 협조 대상이 아니다. 그 예,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는. 예. 근데 김종혁 씨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뭔가 용산 이정을 정말 빨리 하고 싶었다고 하면은 이게 대통령이나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었고 그러면 사전에 좀 미리 조율을 해가지고 양해를 구한다거나 해가지고 일 처리를 좀 순탄하게 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거 있었겠죠. 그리고 아마 그것이 좀 더 현명한 방법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잘 그렇기 모르죠. 때문에 예. 뭐 이야기를 했다 안 했다 말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예. 근데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힐러리와 트럼프 대선이 생각이 나는데 다들 90% 이상의 여론조사가 힐러리가 이길 거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러리는 국민 앞에서 트럼프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 모두 밀어줘야 된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전임 정권과 후임 정권이 이 협조 관계가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이거 뒤에서 마쿠에서 조율하고 교섭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서로 대변인의 발표로 나오면서 충돌을 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는 너무나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또 윤석열 당선인이 왜 기자들 앞에서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우리를 압박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에서는. 저는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그 청와대에 있는 그분 빨리 나가라고 민주당이 얼마나 몰아붙였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지금 뭐 후임 당선자가 기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 자체를 놓고서 그것이 뭐 우리에 대한 압박이라고 기분 나빠한다는 건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북핵의 문제도 있고 굉장히 그 코로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이후에 경제 위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예. 지금 현 대통령과 그리고 새로 당선된 당선인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정에 대해서 노하우를 전수하고 예. 이런 대화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사태가 지속되는 건 정말 누구에게도 국민 모두에게도 좋지 않고 그렇죠. 특히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당선인 모두에게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빨리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수위가 국방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고 해요. 혹시나 또 거기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오면 또 갈등이 증폭될 수가 있는 거고 또 국방과 안보라는 거는 또 일반인 뭐 아무리 기자라고 하더라도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지 참 모호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선인 측이 곧바로 반대 입장을 냈었죠. 볼까요, 신문을? 예. 150분 만에 차라리 통이동, 지금 있는 당선인 있는 통이동에서 국정을 시작하겠다. 한국일보는 배수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 당선인은 통이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신문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6자 입장문 속에 청와대 개방 의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226자 입장문을 이렇게 글자 수를 셀 때 왜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 입장문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집무실 이전 위한 예비비 의결을 정권 인수인계 필수 상황으로 명명을 했어요. 신구 권력 갈등 역시 당선인 측에서도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거 아니냐. 안보 공백 논리에도 수정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거는 윤희석 대변인께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청와대가 그렇게 발표를 하고 이후에 인수위에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이 배경은 뭐라고 좀 봐야 돼요? 새 정부가 출범을 할 때 국민께 처음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청와대를 이전해서 국민들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것이 지금 현 정부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추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맞은 거죠.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청와대 비우는 건 뭐 비우는 거니까 지금 이전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인수위 사무실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선택밖에 없는 겁니다. 인수위는 취임일 이후에 30일까지는 존속을 할 수가 있어요. 취임이 한 달 30일. 예, 30일까지는 존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법적으로 5월 10일 이후 30일 동안은 통이동 사무실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예. 상황까지 예견을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현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나 어떤 협의 없이 예. 이 청와대에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수위 당선인 측에서도 뭐 청와대와 협의를 하겠다, 뭐 노력하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냥 배수진을 쳐버렸어요. 이동학 최고위원께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지금 상황이 이어지고 당선인 측에서 얘기한 대로 흘러가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통이동 사무실에 가가지고 직무를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통이동 사무실은 더 위험할 거예요. 경호상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노출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선은 국민들께서 가장 시급하게 원하는 문제가 청와대에 놀러 가고 싶다 이런 것일지에 대한 자문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인이 딱 돼서 자신의 집, 자기의 근무할 뭐 여건 조성 뭐 이런 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어쨌든 민생에 대한 이슈로 처음 딱 이 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이쪽에서 그런 협의를 했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겠고 예. 이런 문제는 오히려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이제 이슈로 내걸고 끝까지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약간 예. 투정하는 듯한 모습까지도 제가 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대통령 경호라든가 예. 혹은 출퇴근은 또 어떻게 하시죠? 예, 그래서 그 출퇴근 시간 동안에 또 경호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또 신호 잡아야 되고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미치는 여파가 저는 사실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라고 하는 그 뭐 소통의 의지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은 좋으나 예, 그것에 따른 여파를 결국 국민들께서 또 맡게 된다. 그리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예. 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당선인에 대한 경호 수준이 제가 알기로는 총리, 국회의장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알고 대통령보다는 낮고요. 근데 5월 10일이 되면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경호 수준이 대통령으로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동할 때 대통령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신호를 다 잡고 그런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까지도 인수위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종국 예. 아니, 저는 이게 그 민주당의 논리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니 지금 이 코로나 시기가 이렇게 위중한데 다 그 국민들이 먹고 살기 이렇게 힘든데 당신 뭐 이사 갈 게 그렇게 중요해? 청와대 옮기는 게 그렇게 중요해? 당신 집 마련하는 게 중요해? 이런 식의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저는 그 프레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딱지 붙이기처럼 지금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고 네.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야 청와대 지금처럼 구중궁궐에서 완전히 첩첩이 가려져 있는 곳에서 그 기자들과 시민들과 차단되어 있는 곳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을 보더라도 이런 식의 청와대가 세상에 어딨냐. 예. 이런 식의 권력기구가 이렇게 넓은 공간을 저희는 백악관이 그 청와대는 백악관의 3.4배나 됩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거기는 인구가 3억 3천만 명인가 그렇고 저희는 5천만 명인데 저희 청와대는 백악관에 비해서 3.4배나 커서 예. 과거에 어떤 미국의 대통령이 와서 당신하고 나하고 바꾸자 뭐 이런 농담을 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와대를 옮긴다는 것은 청와대 자체 그 상징성은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지 않겠다. 예. 그리고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 대통령은 기자들과 시민과 함께 대면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로 내려오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치 무슨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집을 뭐 이전하게 위해서 예, 예. 거기다 신경만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그건 그냥 프레임을 걸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하셨죠. 김영주 의원님 또 하시면 또 하셔야 되는데 한 번씩만 할까요? 네. 예. 사실은 뭐 옮기시지 말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20일 그러니까 말하자면 2달 안에 모든 걸 다 청와대로 옮긴다는 게 좀 무리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최소한 예를 들어서 그
그 영빈관, 본관을 다 개방하라. 그리고 지금 현재 비서동에서 일을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6개월 안에 나가겠다. 단계적으로. 그런 의지의 문제이죠. 굳이 하루도 안 들어가겠다 하니까 자꾸 왜 안 들어가냐. 예. 뭐 이상한 뭐 풍수 이야기가 나오고 뭐 점집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합리적으로 이 2달에 무리가 되는 걸 억지로 뭐 예산성으로나 법적으로도 위법 타법이 될 소지가 있는데 저는 예. 역으로 보면 뭐 백악관 모델도 좋습니다만은 진정하게 인수위 안에서 이것은 당선인으로서 무리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다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문 대통령하고 아주 좋은 부드러운 관계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충직하게 얘기할 사람이 있는가부터 자문해 봐야 된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 대변인까지 얘기 듣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아니 이게 30년 된 공약이란 말입니다. 그동안 30년 동안 계속 하려고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12년도 대선부터 또 17년도 대선 2번의 대선 모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청와대 비우겠다는 공약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 못 했잖아요. 예. 그러면 자 들어가서 그럼 천천히 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물론 뭐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럼 6개월 후에는 그럼 왜 옮기냐 또 안 할 겁니까? 지금 이 논리대로라면 6개월 후에 안보 상황이 어떨지 모르고 6개월 후에 코로나 상황이 어떨지 모르고 경제 상황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또 반대할 거예요. 왜 옮기느냐? 그럼 언제 옮기자는 거예요. 새 정부는 청와대 이전을 공약으로 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예. 그 국민의 선택에 대해서 왜 물러가는 정부에서 자꾸 간섭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계속 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선인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는 걸 고수하느냐? 중앙일보 기사였나요? 하나 좀 그 부분에 대한 기사가 있었어요. 당선인이 이제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청와대로 가는 순간 제왕적 대통령으로 찌들 것 같다. 일요일 날 브리핑을 하면서 공간이 뭐 이를 좌우하고 그런 얘기도 했었죠. 들어가는 순간 제왕적 대통령이 될 것 같다.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선인도 이게 주변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꼼수 부릴 생각 없다. 5월 10일 청와대 개방 약속을 지키겠다. 취임을 해도 들어가지 않고 취임 다음 날부터는 청와대는 무조건 개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대로 가게 되면 이게 또 앞으로를 상상해 보면 이동학 최고위원님 이게 5월 9일까지 대통령과 비서진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겠죠. 그러면서 취임이 끝나면 나가야 되는데 다음 날 국민에게 개방을 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나가는 다음 날? 지금 이론적으로 조금 이렇게 자꾸 억지 주장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사를 다 나가고 난 다음에 그럼 또 조성을 하거나 뭔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0시부터 바로 개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이제 국민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를 가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기 책임 하에 그거를 하면 됩니다. 준비해서.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도 반대하거나 이제 그럴 명분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를 하면 반대를 하는 또 반대 야당으로 또 찍혀가지고 예. 국민들께서 좋게 보시지 않으실 겁니다. 예. 저거는 우리도 약속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이행을 한다면 좋다. 다만 지금 현재 이 우리 책임 하에 있는 안보 공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런 예. 것에 대한 일단 그런 정확한 정보들이 청와대에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 공유해달라는 겁니다. 어제 당선인 청와대하고 당선인 측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 오늘 또 이제 날이 밝았기 때문에 또 이제 얘기가 나올 테고 9시부터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브리핑이 예정돼 있어요. 거기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을 테고. 그러니까 우려되는 거 김종혁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좀 국민들이 의구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피해는 그러면 국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좀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그런 얘기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당선인 측 내부에서 단계적으로 옮기는 방안도 나왔는데 당선인이 아주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게 김종혁 국장님. 글쎄 당선인의 스타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게 본인의 의지죠. 지금 이제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없애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검찰 출신이었으니까 민정수석실이 어떻게 검찰을 통제해왔고 예를 들면 압력을 행사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없애겠다.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민정수석실 2개의 칼이 있잖아요. 하나는 검찰이라는 칼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언론이라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를 그 2가지를 가지고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야당일 때는 다 비판해요.
언론을 자유롭게 해줘라. 검찰을 정치 권력으로부터 해방시켜라. 예.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권력을 잡은 다음에 그렇게 했습니까? 민주당은 언론법을 바꾸겠다고 지금 이번에 언론 중재법 말고요. 그 이전부터 그 KBS 사장을 중립적인 인사로 앉힌다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안을 계속 요구를 했지만 정권을 장악하고 180석의 의석을 갖고도 하지 않았어요. 예. 검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을 전부 다 자기의 가까운 인사들로 다 포진시켰지 않습니까? 검찰이라는 칼과 언론이라는 스피커 두 개를 다 놓지 않겠다는 그런 것들을 민정수석실을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을 함으로써 내가 과거 대통령과는 달라지겠다고 얘기한 거고요. 예. 청와대로 나오겠다라는 얘기도 이 많은 반발과 비난 뭐 이렇게 뭐랄까 문제 제기가 있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빨리 나와야지 그래야지 그리고 그 평가는 그에 대한 심판은 내가 받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 정치적 결단의 표현인데 지금 그걸 가지고서 비용이 얼마다, 뭐 지금 시기가 어떻다, 안보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맞지 알겠습니다.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5월 10일 날 바로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게 어떻게 실제로 개방을 하겠습니까? 저건 정치적인 수사. 그렇지. 정치적인 발언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의지가 강합니다. 통이동에서 제가 계속 가겠습니다라는 것도 제가 이 정도로 의지가 강합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 제가 이건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달라는 또 다른 의지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예. 그거는 그거를 가지고 작구를 가지고서 야 5월 10일 날 어떻게 청와대를 개방할 수가 있어. 대통령 전날 떠났는데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통이동 근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건 그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의지의 표현이고 수사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넘어서서 이 어쨌든 협의와 타협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게 조금 또 어려워지는 것이 그 시기를 보면은 민주당 당에서 먼저 반대가 나왔고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어요. 당에서는 지금 더 노골적으로 상대방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청와대나 당선인 측에서는 아무래도 단어 사용이나 표현을 좀 자제하는 측면이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제 더 심한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선 불복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런 레임덕 아니라 취임덕, 취임하자마자 취임덕에 빠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면은 거의 뭐 난타전 수준으로 벌이고 있는데 양쪽의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권이 발목 잡는 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못했던 광화문 대통령 약속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적인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용산 이전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선 열흘 만에 불통 정권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셈입니다.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한국에 K 트럼프가 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한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몽리를 부리고 있다. 윤호중 위원장은 민생에 백해무익한 재앙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런 정치적 이슈라는 게 초반에는 조금 논리적으로 주고받다가 이게 정치 공세 측면으로 좀 바뀌면서 여야가 거의 이제 싸우는 형국으로 가게 되는 건데 김영주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초반부터 아예 이 문제를 윤호중 비대위원장 거의 뭐 걸상전 수준으로 막겠다, 철회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절대 해줄 수 없다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지방선거가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그 어떤 대결적 요소들 그리고 예. 이제 지난 대선의 결과가 뭐 거의 박빙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의 지지율이 과거에 이제 뭐 이명박 대통령께 당선 초기만 해도 70%의 지지를 받는 데 비해서 윤 당선자의 경우는 50%를 조금 넘는 그런 아슬아슬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강한 어떤 그립감을 갖는데 저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협조를 최대한 하겠다. 이번 대선의 결과도 승복한다는 측면. 다만
뭐 예를 들어 그렇지만 이 부분은 좀 과하다라든지 혹은 좀 탈법적 요소가 있다, 과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하는 부분이어야지 무슨 침득이니 뭐 어떤 용어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비대위를 왜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이 반성한다는 측면에 만들었는데 예. 똑같은 과거와 똑같은 톤의 스피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국민의 지당한 어떤 요 명령이 협치라면 예. 민주당은 협치하는 수준에서의 톤을 정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에 우리가 반대하는지를 조목조목 합리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반대를 하더라도 명분 있게 왜 반대하는지를 알 수도 있어야지 침득이다 아니다 무슨 뭐 K 트럼프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국민들이 맞구나 그럴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해야 될 것은 왜 국방부의 의견은 제대로 듣지 않고 기재부의 의견만 당선이 듣고 있느냐. 예. 혹은 실제로 당선자로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합법적 정당성에 대한 얘기 이런 예. 것을 국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객론화시키는 예.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이제 선거 얘기 그러니까 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희석 대변인 지금이 한 10일 정도는 좀 조용하다가 10일 정도 지나니까 다시 이제 대선 전에 봤던 모양이 지금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선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도 대선의 연장선상의 그런 성격도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예. 물론 이해는 합니다. 치열한 대선이었고 또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민주당 또는 민주당 지지하셨던 분들의 어떤 상실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새 정부 출범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갈등 원래 뭐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원래 있지 않았습니까? 예. 어느 정도 한 3개월 정도는 새 정부 하는 일을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거 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되는 걸 보면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이 대통령 선거 결과가 이어진다는 그런 판단 하에 좀 세게 투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뭐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도 다음 대선은 없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국방위 소속은 또 나름대로 또 그렇게 또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출구가 하나 있죠.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가지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는 건데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철희 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이 어제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다시 만났지만 문윤 회동 일정 또 못 잡았다. 그러니까는 인사에다가 이 문제가 더 추가된 거. 사면에다가 대통령실 이전 놓고 맞서다가 결렬이 됐다는 기사입니다. 이철희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회동 자리에서 용산 이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용산에는 공포했다. 재고해달라.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만나가지고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글쎄요. 지금 이 전국을 풀 수 있는 거는 대통령과 당선인 두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일단 만나야 되고 뭔가 좀 가능성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야가 제로예요. 네, 의제와 관련돼서 지금 언론에 이제 계속 뭐 이렇게 흘리고 뭐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게 처음에 이 의견이 나왔었던 게 인사 문제잖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면 문제. 예, 뭐 이명박 대통령 사면해달라라는 얘기를 좀 다뤄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용산 관련해서도 이것을 과연 이제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 실제 국민의 어떤 이 실익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국민의 어떤 안보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은 과연 그냥 만나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사실 실무적 조율이 좀 맞춰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의제들을 이제 가지고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의제들이 설정이 됐을 경우에는 저런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났을 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입장 충돌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별로 그런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실무적으로 충분히 그러한 내용들을 어떤 내용들을 다룰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이 선거를 하면서도 협치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정치 교체해서 실제로 낡은 정치, 뭐 대결주의 정치 이런 거 끝내고 예. 함께 국민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치를 작동하게 하자.
라고 하는 측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에서도 그런 쪽에 이제 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예. 그러한 내용들은 충분히 실무적으로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참 양쪽이 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을 안으면서까지도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김종익 국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보다 경력이 더 오래 되셨으니까 원래 현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는 자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사전에 의제를 협의하고 무언가 합의문을 도출해내고 그런 경우가 원래 그랬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큰 틀에서만 어떤 정말 국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큰 정무적 그런 결정들을 내리는 자리지 거기서 뭐 세부적인 것들을 논하는 것 자체가 정말 좀 좀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민주당 내 강경파들한테 지금 떠밀려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에게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아마 두고두고 평가를 받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당선자가 윤석열 당선자가 내리는 결정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말이죠. 적어도 현재 대통령은 후임 대통령이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강경한 모습이 계속 나가는 것 자체는 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또 차기 권력 구도를 앞두고 민주당의 강경 세력들이 밀어붙이는 대로 예. 대통령이 떠밀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들고 예를 들면 윤호중 지금 그 비상대책위원장이죠. 이분이 얘기하는 K 트럼프를 무슨 윤석열 당선자에 비유하는데 정말 그 어이가 없는 게 아니 트럼프 대통령한테 노벨 평화상 받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뭐 극진하게 정말 그 칭송했던 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아니었습니까? 예. 이제 와서 갑자기 왜 트럼프를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게 연결시키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 지금 5년 만에 1987년 이래로 10년씩 계속 지낸 다음에 정권이 교체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5년 만에 빼앗긴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 사령탑 중에 하나였던 분이 윤호중 대표셨잖아요. 그럼 자기 스스로가 그 책임이 자유롭지 않은 분이 비대위원장을 맡은 다음에 계속 강경 모드로 밀고 나가서 대통령을 저렇게 어려운 처지에 만드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김영준 의원님 얘기 듣고 다음 네, 네, 네. 넘어갈게요. 사실은 이제 좀 뭐 그야말로 조금 윤 당선인 측에 좀 안타까운 게 만약 전략적으로 보면 냉정하게 봐서 이것은 당선인의 몫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양해를 구해야 될 몫인 거죠. 그렇다면 굳이 왜 처음부터 알박기 인사니 그다음에 MB 사면 이 카드를 먼저 얘기를 하면서 김경수 지사까지 말을 꺼냈냐 이거죠. 사실. 예.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조금 더 지혜롭게 이것은 사실은 인수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뭐 인수하는 거야 이전하는 거야 당연히 공약을 지키는 것이지만 현 시점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좀 지혜롭게 대통령과 회동을 16일 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자락을 깔아서 회동을 했었어야죠. 그러면서 양해를 구해서 협조해 주십시오. 협조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아쉽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비용 관련해서도 어제 정치권에서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먼저 볼까요? 네. 이전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는 건데 인수위 당선인 측에서는 496억이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1,200억을 더 보탰다. 이런 내용도 좀 언론사 성향마다 조금 제목이 달랐어요. 일단은 요겁니다. 1,200억이 어떤 거냐면 합참을 새로 짓는데 1,200억 정도가 들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가고 국방부가 다른 건물로 옮기는 비용은 496억. 무언가를 신축을 하게 되면은 돈이 더 들어가겠죠. 이도학 최고위원님, 이건 뭐 좀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이전만 하는 걸 계산하는 거냐? 이전에 따라서 무언가 건물이 더 필요해서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럼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뛸 수밖에 없는데 양쪽에서는 작게 보려고 하고 더 많게 보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제 뭐 작게 보려고 했었다는 뭐 그런 뭐 무슨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예. 오히려 약간 졸속으로 한 면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일주일 10일 만에 이러한 계획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한 3천여 명 정도가 이사를 가야 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4인 가구 혹은 2인 가구, 1인 가구가 이사를 간다고 해도 우리가 몇 주, 몇 달 이렇게 앞에 계획을 세워놓고 그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뭐 엘리베이터로 짐 이동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막 생각이 나는데 일단 지금 며칠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서 연쇄적으로 다 이동을 해야 되면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예.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맨 끝단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10여 개 부서가 연쇄적으로 다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동해야 될 부서부터 착 나가야 들어갈 수 있고 나가야 들어갈 수 있고 이제 계산만 하더라도 이게 사실 좀 상식적으로 얘기가 좀 잘 안 나오는데 이것이 오히려 이제 졸속적으로 처리가 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지금이라도 저는 이 부분을 인수위에서 그냥 막 밀어붙이고 나는 안 되면 뭐 통인동으로 들어가겠다. 뭐 다 선택이니까 그렇게 예. 하실 수는 있으나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하시기를 다시 한번 뭐 어떻게 보면 충원드립니다. 예. 네. 아까 그 비용 나와 있는 그래픽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좀 요거 담을 거예요. 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인수위 측에서 얘기하는 거, 요 국방부라고 돼 있는 거. 이거는 이전 비용이에요. 대통령실이 국방부로 가는 이전 비용이고, 이거는 그렇게 되면 국방부 건물을 새로 신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아예 기준 자체가 다른 거를 같은 기준인 것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동학 최고위원 지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합참이 만약에 남태령으로 가게 된다면 그 건물을 새로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한번 비용을 추산해보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윤희석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일단 합참으로 간다는 거는 인수위 측에서는 장기적인 계획, 지금 당장 하라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는 합참 건물로 가고 합참이 그러니까 거기가 공간이 많으니까요. 합참은 이제 추후에 남태령으로 가는 게 맞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1,200억이 더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또 보고가 된 거예요, 국민들께. 근데 이 비용 관련한 얘기는 사실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청와대를 이전을 하는데 어떤 집을 구할 때 어느 지역을 가서 무슨 집을 구한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와대를 옮길 만한 장소는 거의 몇 군데 없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으려면 새 부지를 선정을 해서 새로 신축하고 거기에 청와대가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서울에 그럴 만한 장소가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옮길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다. 지금 국방부 용산 청사가 그나마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면 비용 문제는 추후에 나오는 얘기죠. 거기밖에 갈 수가 없는데 거기를 옮기는데 얼마가 드냐 하는 얘기는 그거는 나중에 얘기죠. 예, 반대하는 예. 논리로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옮겨야만 하는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는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 좀 난처한 곳이 있어요. 국방부입니다. 국방부. 이전비 책정은 안 되고 짐은 또 싸야 될 것 같고 뒤숭숭한 국방부. 뭐 그런 표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이런 게 아마 딱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국방부에서는 그래가지고 세부 계획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당선인이 이렇게 옮기겠다고 했으니까 이 건물에 있던 직원과 집기를 열로 옮기는 건데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것도 아니고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텐데 어제 청와대에서 지시를 받고 있는 군통수권자가 청와대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니까 김정일 국장님 이게 참 국방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뒤숭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혼란스럽고. 뒤숭숭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미리 예고됐던 게 아니라 좀 전격적이고 갑작스러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야 좀 시간을 두고 하는 게 맞지 않아라는 그 지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이제 뭐 공격적으로 나오거나 그걸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뿐인데 근데 어느 누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던 건물에서 갑자기 다른 쪽으로 가라면 예. 그걸 좋아할 분들은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군 내부에 퇴역 장군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김관진, 최윤희, 뭐 합참의장, 전 합참의장, 국방장관 이런 분들은 옮겨야 된다라고 건의하고 있는 거고 또 나머지 또 한 11분 정도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그건 저건 국방부, 군인 혹은 시민,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다 저걸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예. 입장을 놓고서 청와대라는 것들이 또 70년 동안이나 어떤 권력의 중추 핵심 심장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마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럴 때 결정을 결국 누가 하느냐? 그럼 결국은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저 이전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건 분명히 있겠지만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유사시에 안보 유사시가 생기면 군인들은 어디로 옮겨가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를 뭐 이 옮겨가는 게 문제가 생겨서 이사가 문제가 생겨서 우리는 뭐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저도 군대 나왔습니다만 군장 싸고 만약에 비상사태 생기면 바로바로 이동하는 게 군인이에요. 예. 그래야 되는 거고 그거는 국방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시가 명확하지 않아서 아니 비스무리하다는 그거는 거 정치적으로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 보기에는 차기 정부의 눈치도 봐야 되고 예. 현 정부의 입장도 고려해야 그렇겠죠. 되고 예. 그런 데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거지. 제가 보기에는 뭐 이산이 뭐니 결정이 이것이 되면. 어렵다. 이거는 그냥 얘기거리일 뿐이지 예. 실질적으로 국방부가 제일 어려운 것은 이 자기가 그 뭐랄까 충성을 바쳐야 될 두 개의 정부잖아요. 지금 현재 바치고 있는 것과 다음 정부인데 이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라는 것이 아마 국방부 입장 아닐까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저기 계신 분들 어떤 얘기를 할지 좀 궁금해지네요.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인이 어제 공식적으로 했던 일정은 이거였습니다. 경제단체와 단체장과 만났습니다. 한 라인을 구축하겠다. 언제든 전화해 달라.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 성장이다. 방해 요소 제거가 정부가 할 일이다. 비상식적인 부분 정상화할 것. 유희석 대변인님, 이런 톤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도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경제단체 또는 경제인들이 경제활동함에 있어서 국가의 간섭, 정부의 어떤 공무원들의 규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또는 중점을 두어서 말씀하셨던 분이 윤석열 당선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새 정부를 이끌게 되셨으니까 그동안 경제인들이 느꼈었던 그 불필요한 어떤 장애물들을 제거를 해주겠다 이런 것을 이제 경제단체 장들 앞에서 선언을 하신 거죠. 예.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게 한 라인을 구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탄 없이 의견을 전달을 해달라. 김영주 의원, 저희가 뭐 장시간 그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하나하나씩 차별화? 좀 전 정부, 현 정부와는 좀 다른 모습들이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민주사회라는 것도 정권 교체라는 것이 지니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예. 앞선 정부에서 지나치게 규제했다면 그다음 정부에서 그 규제를 풀어주면서 실제로 균형을 맞춰간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당선자께서 그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더불어서 규제를 혁파하는 일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 또 지나치게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문에 정경련이나 이런 관계하고 좀 불편한 관계들이 있었다면 그 불편한 관계를 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단 하나 걱정되는 것은 예. 이제 노동 진영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너무 대기업 중심 뭐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당선자 공약 중에서 지나치게 어떤 노동계의 어떤 감정을 뭐 말은 좋습니다만은 너무 유연성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혹시 이게 지나친 어떤 노동 진영의 반발을 살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런 데 대한 탈규제하는 것 방향을 잘 가기 위해서 노동자 단체나 중소기업에서도 예, 예.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인수위도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에 시작을 했는데 이러한 좀 다양한 분야의 정책, 부처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를 5월 초면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대토론회를 거쳐서 5월 초에 국정과제를 발표하겠다. 취임 직전에 이제 모든 작업을 마무리해가지고 국민께 당선인이 직접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국방부 업무 보고 있다고 했죠. 이번 주까지 계속 업무 보고를 받고 과제들을 선별해 냅니다. 그거를 인수위원들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안을 만들겠죠. 그거를 당선인한테 보고하고 당선인이 또 조율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5월 초에 국정을 발표한다는 얘기입니다. 안철수 위원장 얘기 들어볼까요? 인수위는 선봉대, 일부 공약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는 정치 방역이 아닌 과학 방역이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이 인수위에 조금 뭔가 좀 지형을 보여준다고 할까요? 위원장 앉아 있고요. 안철수 위원장의 가장 측근이 이태규 위원이 옆에 앉아 있고 또 기획위원장으로 원희룡 의원이 앉아 있습니다. 이 세 분이 아마 인수위의 핵심적인 인물일 것 같아요. 이동학 최고께서는 글쎄요. 인수위 출범 사실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정책적으로 어떤 정책을 펴느냐.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네, 일단 뭐 4월 한 달 동안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최종 확정을 하겠다고 하는 방향은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 일부 공약 수정이나 폐기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억지로 그냥 뭐 발목 잡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이제 그 과정에서 선거 때는 과한 얘기도 할 수 있고 좀 덜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이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제로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야당으로 가지만 야당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어떤 이 협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선거 과정에서 얘기했었던 부분, 이게 국민의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더 개선시켜 나갈 거냐, 거기에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모습으로 인수위도 그런 방향으로 좀 활동을 하시고 저희 야당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사도 한번 볼까요?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여가부. 네. 언론에서 너무 이것만 또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폐지 수순 밟는 것이냐. 인수위에 파견 공무원 4명을 모두 거부했다라고 한겨레는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 파견, 과장, 국장급 뭐 다 들어갑니다. 인수위에. 여가부만 한 명도 없다. 다른 부처를 다 합치면 56명인데 모든 부처가 다 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인수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TF는 특위로 격상이 됐죠. 24일부터 정부 부처 업무 보고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선거하고 또 연관 지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여가부 폐지 말씀하신 겁니다. 예. 여가부 폐지 문제가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그 커다란 주제, 젠더 갈등까지 이렇게 커지면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돼버렸는데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여가부가 했었던 일들이 여가부라는 이름의 명칭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 구조, 조직 구조 자체가 더 이상은 맞지 않다는 판단하에 폐지라는 공약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가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물론 인수위에서는 모든 부처 관계자가 인수에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했겠지만은 새 정부에서 생각하는 여성 정책, 가족 정책에 부합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여가부에 계시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겠죠. 따라서 그것을 뭐 정치적으로 여가부가 없어질 거니까 여가부 산을 안 받는다 이런 차원보다는 새 정부에서 생각하는 국정 철학에 맞는 분들이 인수위에서 일하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여가부 공무원들의 파견이 안 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9시에 김은혜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다고 하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바로 또 뭐 시작을 한다고 하면 연결을 해드리고 다음 기사, 다른 기사들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면에 LH 투기 관련해가지고 검찰, 경찰 수사 발표 내용 전해드렸는데 투기 국회의원 구속은 1명, 구속된 국회의원은 1명이고 검찰로 성취된 90%가 일반인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숫자만 보겠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국회의원은 6명,
고위공직자 이렇게 있고 저쪽 끝에 일반인이 3,827명이었습니다. 지금 김은혜 대변인이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현장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입니다. 비 올 때도 그렇고 날이 굳을 때도 그렇고 추울 때 보면 저 기자님들 저 통이동에서 누가 들어가는지 누가 나오는지 식사도 걸으면서 취재하시는 게 너무 죄송해서 주변에 이게 좀 따뜻하게 몸을 쉬실 수 있는 데를 알아봤는데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통이동에 이 안에 저희 또 청사는 또 워낙 많이 비좁아서 회의실도 서로 쪼개 쓰는 형편이다 보니까 궁리하다가 안 돼가지고 어쨌든 1층에 저희가 따로 이렇게 따뜻하게 커피도 드실 수 있는 그 이제 약식 그 기자실을 좀 마련하려고 하니까요. 오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카메라 기자님들, 사진 기자님들, 예 너무 추운데 고생하셔서 마련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당선인 일정이 인수위원회 저희 간사분들과 만나는 건데요. 이게 대통령 당선인은 이제 행정각부의 총괄을 하는 장으로서 국가안보와 국민 민생을 빈틈없이 챙겨야 한다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 당선인이 이번 선거에 임할 때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명하신 것도 이제 제대로 일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바람임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일 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든 현실적 난관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과 정치 영역은 더 그렇습니다. 늘 딜레마 속에서 난관을 극복할 방안을 고심하고 함께 수기해서 결단을 내리는 과정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난관을 이유로 꼭 해야 할 개혁을 우회하거나 미래의 국민 부담으로 남겨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간사들을 만나서 앞으로 간사들과 더 자주 소통하고 민생 문제를 당선인이 직접 챙기게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국민 목소리를 더 자주 경청하고 또 경청하겠습니다. 예,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저쪽으로 갖다 주실 수 있으실까요? 죄송해요. 멀리 뛰시게 해서. 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의 브리핑을 받습니다. 이제 당선인은 오늘 인수위 간사들과 만나서 민생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뭐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3월 22일 아침에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